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지오인포매틱스 그리고 측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강의를 진행할 주현승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비록 얼굴을 마주보면서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듣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께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 측량이라는 과목 또는 지오인포매틱스라는 과목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무척 어렵다고 느끼는 과목입니다. 물론 그만큼 분야도 넓고 또 새로운 분야도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죠. 그래서 과거에 측량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모든 내용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지오인포매틱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이 지오인포매틱스라는 용어에는 GIS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과거 그 유럽이나 미국 또는 호주에 있는 유수의 대학들에서 측량학과, 즉 Department of Surveying Engineering 이 측량학과의 이름들이 모두 Geoinformatics 학과로 이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즉 Department of Geoinformatics 또는 Geoinformatic Engineering 이런 식으로요. 그 얘기는 이제 과거에 다뤘던 측량에 GIS가 가미돼서 그 관측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내용까지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측량은 여타 건설 관련 분야의 다른 과목보다 굉장히 최첨단의 학문입니다. 왜? 이러한 건설 쪽에서 위성 영상을 다루거나 위성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하는 분야는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 얘기는 또 반대로 종래 측량보다는 공부할 게 훨씬 많아졌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현재 측량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썩 좋다고 느끼지 못할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버스에 사람이 많지 않고 뒷좌석에 아이와 엄마가 타고 있었는데 마침 지나가는 차창 밖으로 그 레벨 측량을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측량에 종사하고 또 측량에 관련된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떤 대답이 나올까 굉장히 궁금해서 귀를 세우고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하는 말이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저는 그 말에 사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그 아이를 붙잡고 그거 아니다, 측량은 이런 게 있다, 인공위성을 다루는 최첨단 분야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측량의 현실이에요. 또 여러분 측량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대로 임금이나 보수나 이런 대우를 못 받는 것도 현실입니다. 흔히 3D하고 비교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건 사실 아니죠. 왜? 평판? 이게 측량이 다가 아닙니다. 레벨 측량? 이건 옛날 얘기예요. 우리는 뭘 해요? 인공위성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인공위성 영상을 다뤄요. 이 정도로 굉장히 과학적이고 진보적인 IT의 핵심인데 사회적인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만들게 된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측량 직종에 속해 있는 기술자들이 많이 새로운 기술들을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지식이 침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부터 그 문제가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 제대로 측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학교는 몇 학교가 안 됩니다. 또 엄청나게 많은 학교들이 측량 전임 교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학교들은 8학기, 4년 동안 겨우 한 학기만 측량을 배우고 나갑니다. 그럼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일을 할 때 측량 관련된 일이 나오면 못합니다. 손을 쓸 수가 없죠. 거기다 더군다나 GIS나 GPS, 리모트 센싱 이런 새로운 최첨단의 기법이 나오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좌를 통해서 새로운 기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측량이 이만큼 고급화된 기술이다라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측량이 중요한지를 알아요. 왜? 건설에서 위치 좌표를 정확히 잡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3차원 위치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댐을 쌓을 수가 있고 어떻게 교량을 놓고 터널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암암리에 이 건설 현장에서도 측량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사회적인 구조도 그렇지만 측량 기술자들의 역할도 없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자들이 좀 더 알고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을 한다면 보다 나은 대우를 받고 또 보다 획기적인 기법으로 건설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걸 자꾸 보여줘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하고 이 과목을 택해서 듣고 지금 저와 이렇게 컨택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 그룹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 기술사 시험이나 아니면 행정고시 기술직을 준비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막연하거나 아니면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한데 어디를 가서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두 번째는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기사나 아니면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하는 엔지니어 중에서 보다 정확한 종래 측량 기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강좌를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특히 앞에서 얘기한 이 두 그룹은 또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학원 가기도 여의치 않고 시간상으로 그렇겠죠. 또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학원이 있는 지역까지 이동하는 게 불편하거나 이런 경우는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측량 엔지니어도 있을 수 있고 군과 관련된 직지부대 쪽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학원을 가서 수강을 하려고 해도 과연 그 강사가 적절한지 또는 그만큼 충분한 캐퍼와 지식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의문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나머지 한 그룹은 대학에서 측량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뭐를 배웠는지도 모르겠고 좀 더 깊게 알고 싶고 호기심도 있고 한 대학생들도 아마 이 강의를 들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그룹에 맞도록 제가 모든 강의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 얘기는 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 들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다 들으시면 좋습니다. 알면 알수록 좋은 건 사실이고요. 또 그러면 저도 많이 수입이 생길 테니까요. 하지만 기술사를 준비하는 분이 측량 기사에 나오는 계산 문제를 풀 이유가 없죠. 또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기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국가가 추구하는 GIS의 정책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습 게시판에서도 아마 참고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여기 강좌 카테고리를 나눠 놓은 데서 그 패키지 형식으로 수강을 하셔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속한 그룹이 어딘지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는 그런 강의를 들으시면 보다 짧은 시간에 보다 효과적인 학습 효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듣거나 학원에 가는 이유는 뭐예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나 혼자 충분히 공부할 수 있죠. 예, 이 지오인포매틱스 이 책 한 권 가져가서 절에 가서 2달만 있다 오면 도사 돼갖고 나와요. 근데 우린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아니면 어떤 다른 일을 하면서 짬짬이 공부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측량과 관련된 강의를 무척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지오인포매틱스 개정판 이 책이 나오는데 13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만들었던 강의록을 다 묶어서 또 고치고 수정하고 새로운 거 집어넣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 이것도 그때부터 만들었던 강의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녹음이 다 완성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만큼 저는 나름대로 최상의 기법으로 측량 그리고 지오인포매틱스와 관련된 내용을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거기에 맞도록 저와 함께 학습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빠른 시간 내에 전체적인 외곽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학습 구조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도 있어요.
앞으로 이제 설명을 듣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 일단은 저를 믿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뭐 얼굴도 안 봤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선생을 믿지 않으면 모든 게 회의적으로 돌아갑니다. 저거 정말 맞을까? 저거 틀린 것 같은데 이러기 시작하면 학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나중에 속았다고 느끼더라도 일단 처음에 저랑 학습할 때는 믿고 따라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 그만큼 신뢰성 있는 자료를 또 신뢰성 있는 강의를 제가 제공해 드리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말이 참 많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언급하고 싶은 게 있네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설명하려는 이 총론 부분은 제가 많은 강의를 하지만 가장 자신 있어 하고 가장 열성적으로 강의하는 부분입니다. 총론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총론을 꽉 잡아놓으면 측량의 전반적인 왁구, 즉 측량의 전반적인 학습 형태를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기서 나오는 각종 용어들, 이거부터 꽉 잡고 들어가면 이 측량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총론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무척 중요하게 학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측량의 정의가 뭐 그렇게 중요해? 측량의 역사가 뭐 그렇게 중요해?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 기술사 시험에서 아주 빛을 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술사 시험지라는 거는 14페이지의 백지입니다. 이거를 얼만큼 효율적으로 메꾸느냐 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죠. 그럴 때 말이 막히거나 단어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100분 동안 서술을 하다 보면. 그럴 때 가장 풀어나가기 좋은 부분이 바로 이 총론과 이 역사와 국가에서 측량을 제시하는 방향들입니다. 특히 기술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총론 부분들을 아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나오는 용어들은 꽉 잡아서 정확히 그 용어의 의미를 알고 들어가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정의와 용어를 꽉 잡고 들어가면 그 과목은 무척 학습하기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총론을 꽉 잡고 나면 이 측량이라는 게 한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 이상을 성공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저와 인연을 맺어서 학습을 하면서 강조하는 내용들을 잘 챙기시면 아마 높은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슬라이드의 구성을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왼쪽 상단에 1.1 소개 및 측량학 정의하고 붙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1장이에요. 지오인포매틱스 총론입니다. 이 장 번호는 여러분 교재 지오인포매틱스하고 동일하게 돌아가요. 그리고 그 중에 지금 1.1절입니다. 그래서 소개 및 측량학 정의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또 거기 제목이 또 하나 붙어 있죠. 예, 그 1.1 내에 있는 아이템, 그 중에 하나가 1.1.1, 요게 소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요 왼쪽 상단과 오른쪽 상단의 그 제목들을 확인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내용 중에 어느 부분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체는 뭔지를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페이지 번호가 또 붙어 있죠. 요거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지오인포매틱스 개정판에 붙은 페이지 번호와 동일합니다. 주로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을 때 이 슬라이드를 열어놓고 들으실 거예요. 그러다가 의문점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면 잠깐 플레이를 스톱하고서 지오인포매틱스의 이 페이지를 찾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조금 자세히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참고하시라고 일부러 하나하나 다 붙여놨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리고 뭐 밑에는 각 슬라이드의 슬라이드 번호고요. 자,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요거 확인하시고, 이 녹음된 강의와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와 그리고 지오인포매틱스 개정판 교재 요 세 개를 항상 같이 두고 연계하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지금부터 총론에 대한 내용을 들어갑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 지오인포매틱스
38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총론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는데 생뚱맞게 GIS부터 기어 나오네요. 이게 왜 이래요? 예, 이 과목의 이름이 뭡니까? 지금 Geoinformatics입니다. 그 얘기는 측량과 GIS가 합쳐졌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GIS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간략히 서술하고 그 다음에 측량으로 들어갈 겁니다. 먼저 이제 지리공간정보에서 GIS 하고 나왔네요. 예, 이 GIS는 원래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이에요. 뭐가 달라요? 아까 Geographic이라 그랬죠? 이게 바로 지리 또는 지형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는 Geospatial, 그래픽이 빠지고 대시하고 선이 들어간 다음에 spatial이 들어갔네요. 이 spatial이 뭐예요? 특별한,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space의 형용사예요. 공간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리공간 정보라고 앞에 써놨죠.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하면 지리공간 정보 시스템 또는 지리공간 정보 체계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요. 그럼 GIS는 요거는 그냥 단순히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자에 따라서 이거를 지형공간 정보 체계 또는 지리공간 정보 체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리공간이란 말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지형공간이라는 말은 뭐예요? 지형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땅의 상태를 그림으로 그린 거. 이게 지형도죠. 예. 즉 땅의 표면적인 내용뿐이 안 들어있는 게 지형입니다. 하지만 지리는 뭔가요? 지형적인 내용도 물론 들어가지만 거기에 속성 정보가 같이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속성 정보 때문에 저는 지형보다는 지리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뭐 여러분 중에 난 죽어도 지형 정보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그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건 개인의 자유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예. 하지만 제가 지리 공간이라고 할 때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건 제 사견이니까 이것도 여러분과 다른 의견이 있는 것도 귀담아 들어놓으시면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 지리공간 정보 시스템은 뭐예요? 지구와 우주공간, 우주공간 때문에 이 스페이셜이 들어간 거네요. 여기 있는 관찰 대상의 평면 위치와 높이 위치 결정, 중요한 얘기들이 자꾸 나옵니다. 벌써부터. 예. 뭐 별로 중요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자, 이 평면 위치는 몇 차원 위치입니까? 평면 2차원 위치죠. x, y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x, y 평면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과 높이 위치. 자, 평면 위치는 아까 2차원 위치라 그랬죠. 이거는 우리가 지구상에서 표현할 때 경도 위도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 피로 보통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높이 위치를 표현할 때 우리가 h를 써요. height. 그래서 람다 피 h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평면 위치 x, y 평면 높이 z 또는 z 이렇게 표현하거나 그럼 요 얘기는 뭔가요? 평면 위치 몇 차원? 2차원. 높이 위치 몇 차원? 1차원. 2 더하기 1은 3차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입니다. 즉 평면 위치와 높이 위치라고 나눠놓은 이유는 이 3차원 위치를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뒤에서 측량에 분류해서 1차원 측량, 2차원 측량, 3차원 측량하고 구분할 때 이런 내용이 다시 한번 정확히 거론이 되겠지만 과거에는 평면 위치를 따로 관측하고 높이 위치를 따로 관측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요. 그리고 합쳐서 3차원 위치다. 요거만 기억하죠. 뒤에 가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뒤로 멀리도 가지 않아요. 1-3절에서 다룰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위치를 결정해가지고 이 대상물의 정보를 어디다가 써요? 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어떤 결론을 판단하는데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게 끝? 이러면 재미가 없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GIS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효용성의 극대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거기서 최고의 효과를 끌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데이터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우리가 여기에 사용해야지 하고 할 때 거기서 최적의 분석을 해가지고 가장 좋은 결과, 최고의 결과, 극대화된 결과를 유도한다는 얘기예요. 이 효용성의 극대화. 요건 GIS의 키워드의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 GIS를 정의했어요. 물론 이 GIS 정의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뒤에 GIS 파트로 가면 굉장히
정확하게 다시 정의를 내릴 겁니다. 그때까지 조금 기다리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측량학이 나왔네요. 측량학. 예, 한문을 이렇게 쓰네요. 그 다음에 영어로 surveying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측량의 어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이 말은 측천양지에서 온 말이랍니다. 주나라 문헌에 보면 이 측천양지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주나라의 어떤 그 창조 신화하고 연결된 얘기입니다. 뭐 자세한 건 제가 시간상 여기서 못하겠지만 심심하면 한번 여러분 네이버 지식인을 찾아보세요. 예, 측천양지. 와, 이건 뭐 무협지 제목 같아요. 아니면 무협 뭐 액션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요. 말은 멋있네요. 측천, 하늘을 가늠하고 량지, 땅의 크기를 잰다. 예, 이게 측량의 어원입니다. 영어로는 우리 surveying이라 그랬죠. 이 survey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설문조사하는 걸 survey라 그러죠. 예, 살피다 또는 조사하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럼 이 어원을 가지고 측량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어떤 의미가 나오나요? 땅, 즉 지형, 여기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조사하고 관측해서 조사만 갖고 안 끝내요. 재야 된답니다. 관측. 여기서 얻어진 정보를 어디다 써요? 인간의 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학문이 바로 측량학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네요. 그럼 이 의미를 머릿속에 두고 우리 바로 뒤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측량의 정의를 명쾌하게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우리 측량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저는 이 측량의 정의를 크게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영역, 위치 결정, 특성 해석.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나요? 분석. 요거는 GIS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띄어서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먼저 영역부터 잡아먹읍시다. 이 영역에서부터 우리가 종래 측량과 현대 측량을 구분합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지표. 이건 종래 측량의 목적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종래 측량에는 지표만이 측량의 관심 대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가장 오래된 작업 중에 하나가 뭔가요? 전쟁이죠. 예. 이 전쟁은 왜 해요? 쉽게 말하면 땅 따먹기입니다. 서로 영토를 확정하려고 전쟁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전쟁의 결과로 영토가 바뀌죠. 그러면 거기다가 우린 뭐예요? 말뚝을 박아 놓습니다. 여긴 내 땅. 넘어오면 발포금지. 그리고 그 위치들을 관측을 하고 측량을 합니다. 즉, 종래 측량에는 이 지표상의 위치와 지표상의 경계 이런 것들이 주로 측량의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표에 대한 모든 내용을 종이로 상세히 옮겨 적은 게 뭐죠? 예, 지도. 특히 지형도가 그런 케이스였죠. 그래서 과거에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들, 즉 힘이 센 나라들은 지도를 만드는 실력이 뛰어났었습니다. 과거 로마 시대부터 그랬고, 네덜란드가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프랑스가 그랬죠. 이렇게 측량의 주 목적이 지표의 위치를 관측하는 거였는데 여러분 90년 중반이었을 겁니다. 서울 아현동에서 가스 폭파 사건이 한번 일어나죠. 예, 왜 그랬어요? 포크레인 기사가 땅을 열심히 팠습니다. 일 열심히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땅 밑에 묻혀있던 가스관을 찍은 겁니다. 알고 찍었겠어요? 정신 이상자가 아닌 경우 아니면 뭐 불꽃놀이를 좋아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알고 가스관을 찍을 포크레인 기사는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만약에 이 당시에 지하시설물에 대한 지도가 구축되어 있었다면 그 포크레인 기사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지표에 관한 정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표는 물론이고 지하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수중, 해양, 해안, 우주공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인간의 활동이 미치는 모든 영역이 측량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부터 종래 측량과 현대 측량이 구분되는 것이 지표가 주요 대상이다. 이거는 종래 측량이에요. 지표 외 모든 지역이다. 이거는 현대 측량의 범주에 속합니다. 여기서부터 종래 측량과 현대 측량이 구분이 돼요. 자, 그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위치 결정. 예, 위치 결정. 위치 결정이 뭐예요? 뭐가 어디 있는지 결정하는 거죠. 즉,
우리가 알고자 하는 대상이 어디 있는지, 또 그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요걸 조사하는 게 위치 결정입니다. 이 위치 결정은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로 앞에서 얘기한 게 이제 벌써 또 나오기 시작하죠. 평면 위치와 수직 위치로 구분을 하죠. 평면 위치, 요거는 우리가 x, y 평면 또는 경도 위도를 표현했을 때는 람다 phi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수직 위치는 평면 위치가 x, y로 가면 z 또는 z, 또 평면 위치가 람다 phi로 가면 주로 h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이 h는 뭐예요? 영어로 height입니다. 높이. 이렇게 두 가지 차원을 합쳐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3차원의 위치를 표현할 수가 있지요. 자, 이 평면 위치는 x, y 또는 람다 phi, 경도 위도라고 얘기했어요. 요거는 두 개가 뭉쳐 다녀야 되죠. 따로 떨어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볼까요? 자, 우리 내일 동경 127도에서 만납시다 라고 약속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 누구는 북극 근처에 가 있을 거고, 나는 대한민국에 있을 거고, 또 누구는 저 적도 근처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다 동경 127도니까. 또 이번엔 이렇게 약속을 해볼까요? 자, 우리 이번 주말에 심심한데 북위 38도에서 만나서 놀자. 그러면 저 같은 잘난 사람들은 영국 가서 있을 거고, 누구는 한국에서 또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고, 누구는 또 미국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경도와 위도는 떨어지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평면 위치, 2차원 위치는 같이 붙여서 가야 됩니다. 또 중요한 사실 하나. 왜 그럼 이렇게 평면 위치와 수직 위치를 나눴을까요? 부모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아니죠. 이거는 종래의 측량 기법에 3차원 위치를 한 번에 결정하는 측량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즉 평면 위치 x, y 구하는 거, 이런 측량들 어떤 게 있어요? 물론 뒤에서 이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런 측량 방법에는 일단 천문 측량이 있고요. 또 삼각 삼변 측량이 있고 다각 측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굳이 하나를 더 넣자면 평판 측량도 여기 속하겠네요. 그럼 수직 위치를 결정하는 측량은 레벨 측량 하나뿐이 없죠. 높이를 결정하는 것. 다른 말로 수준 측량. 또 다른 말로는 고저 측량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측량엔 동의어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레벨 측량, 수준 측량, 고저 측량 다 같은 말이에요. 아까 앞에 얘기했던 다각 측량, 트래버스 측량, 도근점 측량 다 같은 말입니다. 환장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러한 용어를 먼저 완전히 잡아놓으면 반대로 이 측량이 무지하게 친숙하고 쉬워집니다. 그래서 동의어들은 나올 때마다 탁탁 잡아 먹어야 돼요. 과거에는 이렇게 3차원 위치를 한 번에 알아낼 수 있는 기법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차원과 1차원으로 구분해서 따로따로 측량을 한 이후에 이 좌표값들을 합쳐서 3차원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현대 측량은 어때요? 항공사진 측량, XYZ값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GNSS라고 부르는 GPS, 항법 시스템에서 XYZ 값이 바로 결정이 됩니다. 또 라이다, 레이저 측량 같은 경우도 XYZ가 바로 구해지죠. 이렇게 현대 측량에선 3차원 측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도 또 종래 측량과 현대 측량을 구분합니다. 어떻게? 3차원 위치를 결정하는데 2차원 측량을 따로 하고 1차원 측량을 따로 해서 합쳤다. 요건 종래 측량. 3차원 측량을 완빵히 했다. 요건 현대 측량. 이렇게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평면 위치와 수직 위치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즉 2차원과 1차원을 따로따로 관측해서 3차원 좌표를 만들었으면 종래에 수행했던 측량 방법이고, 3차원 좌표를 한 번에 얻어내면 새로운 기법이 도입된 현대 측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위치 결정은 또다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위치 결정, 도형 해석, 도면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거 각각 무슨 뜻일까요? 위치 결정은 위에서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게 어디 있는지, 그 크기는 얼마나 큰지, 요걸 조사하는 게 위치 결정이라고 그랬죠. 자, 도형 해석은 뭘까요? 도형 해석.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평평하죠. 그래서 멀리 배를 타고 떠나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구는 둥글어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오겠네. 이것도 완전 구라입니다. 지구는 70%가 물이에요. 바다예요.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오직 그분만 바다에서 걸으셨어요. 그럼 이 도형해석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지구는 둥근데 이걸 어떻게 평평한 종이에 표현하는가, 요걸 연구하는 게 도형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둥근 지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평평한 종이에 표현할까, 이거를 연구하던 분야가 바로 투영법, 그 다음에 지도 제작하는 지도학, 이러한 분야가 있었죠. 둥그런 지구를 평평한 종이에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기법을 연구하는 게 도형 해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둥근 지구를 우리가 평평한 종이에 표현할 때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됩니다. 각, 거리, 방위, 면적.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표현하더라도 이 네 가지 요소, 각, 거리, 방위, 면적, 이 네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지도는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 제작 목적에 따라서 각만 살리고 나머지는 정확도를 포기하든가, 아니면 거리만 살리고 나머지 정확도는 포기하든가, 아니면 방위만 살리고 나머지 정확도는 포기하든가, 아니면 면적만 살리고 나머지 정확도를 포기하든가, 이렇게밖에 지도를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각만 살려서 제작할 수 있는 투영법이 바로 등각투영이죠. 같은 얘기로 거리만 정확히 살려서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이 등거리투영이라고 얘기하고, 또 면적만 정확히 살려서 이 정확도를 높여서 지도를 제작하는 게 등적투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방위를 정확히 살려서 지도를 표현하는 게 등방위투영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정확도만 살리고 나머지 세 가지 요소는 버려야 됩니다. 이게 도형 해석이에요. 그럼 도면화는 뭐겠어요? 말 그대로 도면화, 지도 제작하는 거, 이게 도면화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축척과 정해진 도식으로 우리가 지형도라든지 각종 도면을 제작하는 걸 도면화라 그러죠. 그래서 이 위치결정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눌 때 위치결정, 도형해석, 도면화,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치결정은 뭐가 어디에 있는지, 크기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정량적인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정량적인 해석을 주로 다뤘던 게 또 종래 측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역에서 요 놈, 지표라는 놈, 여기만 관심을 갖고 측량했던 것, 그 다음에 위치 결정, 요 부분 전체, 요게 종래 측량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엔 특성 해석을 볼까요? 특성 해석은 뭐예요? 말 그대로 특성이 어떤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요거는 과거에 행하지 못했어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요건 현대 측량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기법에 의해서 이런 특성 해석을 해요? 예, 항공사진 측량이나 위성사진을 이용해서 우리가 대상물의 특성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 요 얘기만 들어도 과거에 행해진 측량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얼른 특성 해석하면 감이 안 와요. 예, 측량에서 무슨 특성 해석?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이 적외선이라는 전자기파는 살아있는 식물을 구별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는 식물은 적외선 카메라로 찍었을 때 식물의 색깔이 표현되는 게 아니고 빨간색으로 표현됩니다. 자, 우리가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적외선 카메라로 산불의 피해 지역을 찍었습니다. 이때 이 피해를 입은 산에 3분의 1이 검게 나타났고 3분의 2가 빨갛게 나타났다. 이건 뭐예요? 산불로 이 산의 나무가 3분의 1이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3분의 1 검게 나타난 지역, 그리고 빨갛게 나타난 3분의 2, 요거는 산불을 견디고 살아남은 나무란 얘기죠. 이거 위치 결정이에요? 감이 잘 안 와요? 하나 더 해보죠. 자, 우리가 적외선 카메라로 축구장을 찍었습니다. 이 축구장에는 잔디들이 있죠. 근데 이런 된장, 잔디를 찍은 걸 보니까 잔디가 녹색으로 나타났어. 무슨 카메라로 찍었는데? 적외선 카메라. 그럼 적외선은 살아있는 식물의 잎은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 그랬죠? 빨갛게 나타나야 돼요. 그럼 우린 뭘 알 수 있어요? 아하, 요거 인조잔디. 이거 위치결정의 특성 해석이에요. 이게 바로 특성 해석입니다. 이러한 특성 해석은 종래 측량으로는 불가능했던 얘기예요.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 더더군다나 여러 가지 전자기파를 섞어서 사진을 찍음으로써 이러한 특성을 추출해내는 게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현대 측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치 결정이 정량적 해석이라고 표현한 데 반해서 이 특성 해석은 정성적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요거 하나는 현대 측량에서 가능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자, 영역에서 요놈, 요건 종래 측량. 이게 다 들어가면 현대 측량이에요. 위치 결정, 통째로 종래 측량입니다. 그 다음에 특성 해석, 요건 통째로 현대 측량입니다. 요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에서는 GIS를 활용한다 그랬죠. 자, 요걸 이용해서 이제 명확하게 여러분한테 측량의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측량이란 먼저 영역이죠. 자, 어떻게 말을 풀어나가는지 보세요. 지표, 지하, 수중, 해양, 해안, 우주공간 등 인류의 활동이 미치는 모든 영역에서 영역을 언급했어요. 자, 이제 위치 결정을 언급할 겁니다. 상호 재점 간의 위치를 결정하고 그냥 깔끔하게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특성 해석을 언급해요. 그 특성을 해석하는 학문이다. 이게 측량학입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이번엔 그냥 말을 쭉 풀어낼 겁니다. 여러분들이 키워드들을 탁탁 집으면서 따라오세요. 자, 측량이란 지표, 지하, 수중, 해양, 우주공간 등 인류의 활동이 미치는 모든 영역에서 상호 재점 간의 위치를 결정하고 그 특성을 해석하는 학문이다.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정의를 반드시 기억해둬야 돼요. 이 정의를 기억하는 방법, 우리는 어떤 기법을 썼어요? 키워드를 썼습니다. 어떤 키워드? 영역이란 키워드, 또 위치 결정이란 키워드, 또 특성 해석이란 키워드. 이렇게 여러분 3개의 키워드만 기억하고 있으면 측량의 정의를 우리가 자유롭게 서술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사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풀어내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왜? 어떠한 문제의 답안을 제시하든지 제일 먼저 뭐부터? 정의나 개요에 대한 얘기부터 언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시 측량의 정의를 내려서 영역 위치 결정 특성 해석을 풀어서 말을 하면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토씨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키워드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키워드를 머릿속에 꼭 넣어두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걸 한번 응용해 볼까요?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자, 우리 사진 측량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그럼 사진 측량의 정의 어떻게? 사진을 이용해서 영역 위치 결정 특성 해석 끝.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죽이죠. 요즘 말로 뿜입니다. 그럼 레이저 측량의 정의, 레이저를 이용해서 영역 위치 결정 특성 해석. 간단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정확히 잡고 정의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 측량의 정의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 통째로? 아니, 키워드만. 영역, 위치 결정, 특성, 해석. 자, 이번에는 이러한 지리공간 정보 또는 지오 인포메틱스와 관련된 학문을 살펴보도록 하죠. 모두 7개의 학문을 제가 나열해 놨습니다. 자, 먼저 측량학, 우리가 서베잉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베잉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영역, 위치 결정, 특성 해석, 이렇게 키워드를 통해서 정의를 서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자, 이 측량학은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리를 재거나 각을 재거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좌표들을 얻어내거나 아니면 지형도를 제작하거나, 이 측량의 목적은 지도 제작이었습니다. 이제 과거형을 썼어요. 지도 제작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현대에 와서는 조금 얘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현대에는 이 측량의 목적이 지도 제작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물론 지도 제작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 제작도 종래에 했던 지도 제작과 달라요. 왜? 종래에는 종이 지도를 제작하는 게 목적이었죠. 하지만 현대에는 종이 지도가 아닙니다. 수치 지도, 디지털 맵을 제작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종이 지도와 수치 지도는 뭐가 다르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종이 지도는 지도가 종이에 출력된 상태를 생각하면 되고, 수치 지도는 CAD 파일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종이지도는 신축이 있어요. 예, 모든 물체는 열을 받으면 늘어나요. 그쵸? 예, 오징어는? 예,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습기가 빠져서 오그라드는 거지 열을 받아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그런 관계하고는 설명이 다른 거예요. 예. 종이도 마찬가지. 습도를 머금고 나면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의 신축을 고려해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지적과 같은 분야에서 오래된 지적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면적을 계산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도지의 신축을 따져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오래되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영구적인 보존이 어렵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수치 지도는 어때요? 아까 컴퓨터 CAD 파일이라 그랬죠. CAD 파일도 날씨가 더우면 늘어나나요? 아니죠. 또 CAD 파일은 오래되면 손상되나요? 그러면 뭐 옛날 파일들은 다 못 쓰게요? 컴퓨터에 있는 거? 아니죠. 이러한 장점이 있는 게 바로 수치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 CAD 파일로 작성된 도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데에 따라서 축소, 확대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도면을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죠. 프린터를 걸면. 이러한 것들이 바로 수치 지도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현대 측량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수치 지도를 제작하는 거고요. 이거는 기본이고 더 중요한 거는 지형에 대한 3차원 모델링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지도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대상을 판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형을 3차원으로 모델링을 해서 왼쪽으로도 돌려보고 오른쪽으로 돌려보고 위에서도 내려다보고 또 데이터가 잘 구축된 경우에는 이 데이터 글로브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안경을 쓰고서 이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체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3차원 모델링을 하는 게 바로 현대 측량의 목적이라고 보면 되고요. 또 하나, 이 측량학은 일반 측량 또는 기본 측량과 응용 측량으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기본 측량 쪽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가 학습할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2차원 측량을 따져보면 삼각 삼변 측량, 그리고 다각 측량. 다각 측량은 다른 말로 트래버스 측량 또는 도근점 측량이라고도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러한 동의어는 지금 나왔을 때 잡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정확도가 낮아서 잘 활용되지는 않지만 평판 측량과 시거 측량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차원 측량, 즉 높이를 따지는 측량에는 어떤 게 있어요? 수준 측량, 다른 말로 레벨 측량, 다른 말로 고저 측량. 요것도 동의어 이번에 끝내버리세요. 이러한 측량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일반 측량 또는 기본 측량에 속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응용 측량으로 넘어가면 지형 측량, 또 면체적 측량,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그 단위 타픽으로 들어갑니다. 또는 프로젝트별로 들어가요. 그래서 노선 측량, 하천 측량, 터널 측량, 교량 측량, 비행장 측량, 항만 측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측량 기법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특수한 목적이나 특수한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그러한 측량 기법을 응용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측량과 관련된 세계 기구로는 FIG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 측량사 연맹 이런 거죠. 자, 이렇게 가장 지오인포메틱스의 근간이 되는 과목이 측량학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측재학이라고 있습니다. 요건 지오데시라고 우리가 표현했네요. 이 지오데시 요 단어를 한번 째려볼까요? 우리 앞에서 GIS를 설명하면서 지오스페이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지오와 이 지오가 같은 지오예요. 그 지오가 이 지오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히라보의 가이아, 즉 대지라는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인데 이런 땅과 관련된 학문들의 지오가 붙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GIS도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었고 측지학, 이건 지구와 같은 땅의 기준을 잡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래서 지오데시, 이런 지오가 들어간 게 굉장히 많아요. 뭐가 있나요? 지오메트리, 이건 무슨 뜻이에요? 기하학. 엄밀히 얘기하면 이 기하학은 땅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땅에서 거리를 재고 각을 재고 그래서 면적을 결정하고 최적을 결정하고 이렇게 계산해내는 것들을 기하학이라 그러죠. 또 뭐가 있어요? 지알러지, 예, 지질학이죠. 역시 지오가 들어가네요. 땅의 성질을 규명하는 학문.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뒤에 가면 또 다룰 거예요. 지오이드 들어봤죠? 평균 해수면을 육지까지 끌어들였다고 가정한 가상의 공면, 즉 중력이 모두 같은 점들을 연결한 면, 그래서 우리가 등 포텐셜 면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이렇게 지오라는 단어도 우리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 여기서 측지학 지오데스는 뭐예요? 각종 지구의 기준을 만듭니다. 지구의 장반경은 얼마? 지구의 단반경은 얼마? 또 지구의 중력은 어떻게 작용하고 지구는 스스로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이 걸리고 또 지구는 태양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며칠이 걸리고 그래서 지구에서 시간은 어떻게 정하고 그 다음에 지자기는 어떻게 되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부분, 즉 지구 물리학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러한 기준을 측량자에게 제공해주는 학문이 바로 측지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 물리학과 무지하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측량학과 관련된 국제 측량사 연맹, 요거를 FIG라 그랬죠. 그거하고 비슷하게 이 측지학에 관한 세계 기구로는 IUGG라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Union of Geodesy and Geophysics, 즉 국제 측지학 및 지구물리학 연합, 이런 단체가 있죠. 여기서 굉장히 많은 기준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측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관측값 해석론입니다. Observation Analysis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말로 오차론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관측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 값을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하는데 이 값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거를 분석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경향으로 오차가 들어왔는지 분석해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오차를 제거해야겠구나, 이런 것도 찾아내기도 하고 또 이 관측값을 과연 우리가 사용해도 좋은가 안 좋은가 요거를 판별하기도 하고 또 이 평균값과 각 관측값들의 편차는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모든 해석을 하는 게 바로 관측값 해석론이에요. 무척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죠, 이것도. 예. 과거에는 우리 정오차만을 보정을 했는데 현재에 들어서면서 통계학의 힘을 빌고 또 여러 가지 컴퓨터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부정오차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 측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관측값의 균질성과 정확성을 분석하는 그러한 학문이 바로 관측값 해석론이라는 학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사진 측량과 원격 탐측이 있네요. 여기 PENRS라고 되어 있습니다. Photogrammetry Engineering, 사진 측량학이죠. And Remote Sensing, 원격 탐측. 그래서 우리가 PENRS라고 표현을 하죠. 이거는 이제 최신 측량 기법이에요. 그래서 항공사진이라든지 위성사진을 활용해서 정량적인 해석과 정성적인 해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 앞에서 정량적 해석과 정성적 해석을 구분했었죠. 위치 결정은 정량적 해석에 속했고 특성 해석은 정성적 해석에 속했습니다. 이 항공사진이나 위성의 사진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한 그 식물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판별하는 그런 정성적인 해석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렇게 이제 과거 정량적인 해석만 했던 측량 분야에 정성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법들이 도입되기 시작하죠. 자, 이 사진 측량학과 원격 탐측학의 가장 큰 세계 학회는요, ISPRS라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Society, 즉 국제 학회죠. of Photogrammetry and Remote Sensing, 그래서 ISPRS라는 학회. 이게 사진 측량과 원격 탐측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학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로 활용성이 점점 부각되는 게 바로 이 위성항법 시스템이에요. GNSS라고 얘기했네요. 이거는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이라는 말입니다. 글로벌 뭐예요? 전 지구를 포괄한다는 얘기죠. 자, Navigation 항법이라는 얘기입니다. Satellite 위성이에요. 시스템. 그래서 위성의 신호를 받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안테나의 3차원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측량 기법입니다. 물론 현대 측량이고요.
과거에는 이 GPS가 대표적인 위성항법 시스템으로 사용이 됐었어요. 제일 위성수도 많고 가장 안정적인 신호를 제공해줬기 때문에.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얘기가 또 많이 달라집니다. 일단 러시아의 글로나스가 다시 활성화가 됐고, 그 다음에 유럽연합의 갈릴레오 위성이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잠든 사이에 중국 애들은 컴파스 위성을 벌써 17개나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GPS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 GPS는 미국에서 올린 GNSS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신호를 GPS에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GPS, 글로나스, 갈릴레오, 컴파스 여기서 모두 신호를 받아들여서 3차원 위치 결정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 뭉뚱그려서 GNSS라고 표현을 하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아하, 3차원 위치 결정? 이거 현대 측량이네. 당연한 얘기죠. 위성은 현대에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학이라는 학문이 있네요. Cartography. 이 지도학은 말 그대로 지도를 제작하는 기법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도식과 축척으로 여러 가지 투영법을 활용해서 지도를 제작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난 게 GIS네요. 이건 우리 여러 번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내용만 한번 훑어보죠. 모든 자료를 정보화해서 인포메이션입니다.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Information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모든 자료를 정보화, Information. 그래서 뭘 얻어낸다고요? 극대화된 효과, 효용의 극대화. 요거를 얻어내기 위한 게 GIS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표현한 것 같이 7가지로 우리가 측량 관련 학문을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게 7가지면 우리 보통 7가지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빨주, 노초, 파남보. 우연히 색깔이 같죠? 우연히 같은 게 아니고 색깔을 제가 맞춘 겁니다. 예, 젊은 사람들은 깔맞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또 이게 어디하고 깔맞춤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지오인포메틱스 개정판 교재를 보시면 책 옆면에 1편, 2편 해서 7편까지 편이라든지 각 장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표식을 붙여놨죠. 인덱스를 붙여놨어요. 이 지오인포메틱스 개정판이 부록을 포함해서 모두 7개의 편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거기도 빨주, 노초, 파남보를 달아놨습니다. 이쁘죠? 자, 이번엔 1-1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1.4 측량의 변천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죠. 자, 우리 앞 슬라이드에서 측량 관련 학문 7가지를 나열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 짧게 그 내용들에 대해 설명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설명했던 내용이 측량학, surveying, 측지학, geodesy, 그리고 관측값 해석, observation analysis, 그 다음에 사진 측량 및 원격 탐측, photogrammetry and remote sensing, 그 다음에 위성항법 시스템,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죠. 그리고 지도학, cartography,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석 도구인 GIS, 지리공간 정보 시스템입니다. 요 많은 학문들이 2000년을 기점으로 통폐합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통폐합이 되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 통신기술이 발달된 게 이러한 측량의 여러 분야를 묶는데 엄청난 작용을 합니다. 자, 통신기술 어떻게 발달되나요? 우리 간단하게 우리 주변에서 살펴볼까요? 요즘 핸드폰 엄청나죠? 핸드폰이 초창기에 90년대 중반 후반에 나왔을 때만 해도 지금처럼 잘 터지지 못했어요. 특히나 그 당시에 이제 기지국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한 예로 터널을 들어가면서 운전하고 있다가는 핸드폰이 꺼집니다. 터널 안에서.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하철에서도 빵빵 터지죠. 엄청나게 통신기술이 좋아졌습니다. 이러한 통신기술은 단순히 통신 매개체의 발달뿐만 아니라 측량에서도 엄청나게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인공위성과 이 지구와의 통신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신호의 끊임이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굉장히 측량의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관측한 데이터 값을 바로 통신망에 접속해가지고 사무실로 보내서 지도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측량이 필드와 사무실이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자, 그 다음에는 위성 기술의 발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측량에서 사용하는 위성은 크게 두 가지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GPS와 같은 GNSS 위성군. 요거는 뭐예요? 우리한테 신호만 딸랑 던져주는 위성입니다. 끊임없이 1초에 하나씩 X, Y, Z 3차원 좌표 값을 정할 수 있도록 계속 모든 위성에서 신호를 던져주는 거죠. 물론 모든 위성에서 던져준다고 다 받진 못해요. 우리 안테나의 위치가 위성의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만, 그리고 또 하늘이 열려 있어야만, 그래야만 신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GNSS는 이 항법 위성으로부터 시그널, 신호를 받아가지고 안테나에 또는 관측하려는 대상지에 X, Y, Z 3차원 좌표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이고요. 또 다른 위성 어떤 게 있죠? 우리나라의 아리랑 2호, 아리랑 3호 같은 위성들. 그리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성은 미국에서 올린 랜드셋,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올린 스팟, 그 다음에 고해상도 위성인 아이코노스라든지 퀵버드 2 이런 위성들. 요건 우리에게 지구의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넘겨주는 위성이에요. 요거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위성 관측이라고 할 때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GNSS와 같은 위성에서, 즉 항법 위성에서 신호를 받아서 우리가 3차원 좌표를 결정하는 그런 위성이 있고, 또는 아리랑 2호와 3호 같이 우리에게 영상을 던져줘서 주로 정성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성에서 보내는 영상의 해상도가 점점 좋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과거에 수행하지 못했던 내용, 다른 말로 뭐예요? 이 위성 영상을 이용해서 지도를 제작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발달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원래는 이미 올라가서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되지만 로켓 문제 때문에 아직 못 올라간 우리나라에 위성 두 개가 있죠. 아리랑 5호와 아리랑 3A호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우리도 고해상도의 위성으로 원하는 영상들을 얻어내는 게 가능해집니다. 기상에 관계없이, 밤과 낮에 관계없이. 이러한 특수 위성들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원격 탐측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광학 기술이 발달됩니다. 이건 뭐예요? 이 카메라가 바로 광학기계예요. 또 망원경 이런 것도 다 광학기계입니다. 즉 렌즈를 사용해서 대상물을 관찰하려는 기계죠. 광학 기계들이 발달이 되면서 바로 앞에 위성기술의 발달에서 설명했던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아주 세밀하고 정교한 영상들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학기술의 발달로 아주 높은 해상도의 영상을 얻어냄으로써 우리는 정성적인 해석만 했던 과거의 원격 탐측에서 탈피해서 한술 더 떠서 정량적인 측량, 즉 다시 말하면 위치 결정, 더 정확히 말하면 지도 제작도 가능해지고 있어요.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측량 분야를 한꺼번에 묶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컴퓨터의 발달입니다. 컴퓨터가 지금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무지하게 발전됐습니다. 퍼스널 컴퓨터라는 개념이 처음에 도입된 1980년도 중반, 이때만 해도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워드 프로세서, 그쵸? 그 다음에 게임. 그런데 이러한 퍼스널 컴퓨터가 점점 성능이 향상되면서 이제는 컴퓨터 없이는 업무를 볼 수 없는 지경까지 와버렸습니다. 모든 부분에 컴퓨터가 활용되고 있고, 또 이렇게 컴퓨터가 자꾸 발달되다 보니까 과거에 해석하지 못했던 부정오차와 같은 것들도 해석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좌표점을 이용해서 지도를 제작하는 것도 가능해졌고, 또 레이저 측량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포인트들을 받아가지고 3차원 모델링을 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성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해서 지도를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GNSS 위성에서 받은 자료를 모두 모아서 3차원 모델링하는 것도 가능해지죠. 물론 다른 모든 학문도 마찬가지로 이 컴퓨터의 발달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겠지만 측량에서도 엄청난 공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이에요. 여러분 그냥 생각할 때 인터넷과 측량이 무슨 관계가 있나 하고 할지 몰라도 이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면서 현장에서 측량한 값을 와이파이로 바로 본사로 넘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무선 인터넷이죠. 그 다음에 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유포하는 것도 가능해요. 인터넷은 뭐 엄청나게 발달됐어요. 이것도 별로 오래되지 않은 얘기지만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인터넷의 개념이 없었죠. 저도 이럴 때 옛날에 아주 오랜 동안 컴퓨터 채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경제신문에서 한경캐텔이라는 그런 전화로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거기 접속해서 주로 채팅을 하죠. 그 다음에 간간히 자료도 다운받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다운받는 시간이 무지무지 느려요. 왜? 전화선을 썼으니까. 그리고 전화비는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저도 그때 이제 대학원 석사과정이었었는데 한 달에 전화비가 10몇만 원이 나와서 어머니한테 무지하게 두드려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게 되면서 우리는 무지하게 많은 정보 속에 살고 있게 됐죠. 그리고 인터넷을 접속해서 검색을 제대로 하면서 상당히 많은 기술들을 습득할 수가 있고 실제로 여기 지오인포매틱스의 몇 커트들, 사진들 또는 어떤 특수한 신기술들은 제가 직접 나사라든지 유럽 항공우주국인 ESA라든지 이런 데를 제가 직접 들어가서 데이터를 가져온 것들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디도 문헌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까지 지오인포매틱스 개정판에 수록해 놨죠. 인터넷이 없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이렇게 새로운 기법들이 발달되면서 이 측량 관련 학문들이 다 뭉치게 됩니다. 이게 2000년이에요. 그래서 다 뭉쳐서 두 분야로 갈라지죠. 그 갈라지는 두 분야가 자료 취득 부분과 자료 분석하고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자료 취득 부분은 옛날에 우리가 수행했던 현대에도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그러한 측량 기법이에요. 그래서 일반 측량, 사진 측량, 원격 탐측, 위성 측량, 기타 등등등 레이저 측량도 여기 포함되겠고요. 이러한 자료를 취득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자료 분석,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GIS의 역할이죠. 그래서 현재 이 측량은 크게 두 덩어리로 구분한다면 자료를 모으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모아진 자료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부분, 즉 GIS 영역, 요 두 분야로 대별되게 되었죠. 이게 바로 이 측량과 그 관련 학문들이 뭉쳐서 다시 2000년을 기점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 그러한 변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기억해 두시면 아마 여러분들 측량과 관련된 또는 지오인포매틱스와 관련된 우리 측량학의 전체 틀을 짜는데 아주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